안녕하세요.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 문화에서 바로 이제 조선 후기 시가 문학의 변화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시가 문학의 변화는 우리가 이제 시조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사,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우리가 잡가도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조하고 이제 가사의 변화,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좀 더 이제 장형화 됐겠죠. 길어지게 된 거예요. 이제 할 말이 많아지게 되고, 그리고 문학 담당층이 좀 변화하게 되면서, 그래서 이제 시조하고 이제 가사의 변화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문학 담당층이 이제 변하게 되고, 우리가 이제 전쟁의 상황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가 이제 변하잖아요. 이제 그런 전쟁의 상황을 겪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인식이 변하게 되고, 또 도시의 유흥 공간들이 여러 가지 발전을 하게 되면서 시장이 활성화되죠. 이제 그런 공간에서 불렸던 잡가라는 노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조선 후기 시가 문학의 변화를 같이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이제 시가 문학의 변화에서는 크게 이제 우리가 이제 사설시조 으로 해당되는 우리가 시조 쪽을 우리가 먼저 보고요. 시조 쪽을 그래서 핑크색으로 먼저 이렇게 그어놨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가사의 변화에 대해서 볼 거거든요. 그래서 가사는 이렇게 보시면 주황색으로 선생님이 이렇게 그어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이제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이제 시조 부분의 변화부터 먼저 같이 보도록 합시다. 가장 큰 변화는 이제 역시 사설 시조가 등장을 했고요. 한번 보시면 밑에 보시면 이제 전문 가객이 등장해서 활동했다라는 거,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우리 시조 문학의 가장 큰 이제 조선 후기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 딱 체크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자, 볼까요? 조선 후기 시가 문학의 변화에서 우리가 보면 시가 문학에서는 작가층이 확대되면서 우리가 이제 조선 후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됐고 작가층도 확대되게 됐고 이제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됐다라는 것을 말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때가 되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전쟁의 상황을 겪게 되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의 변화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기존 질서를 그냥 지키면서 조화를 추구하는 방향을 추구하는 이제 대부분 이제 사대부가 그랬겠죠. 하는 경우가 있었고, 또 변화된 시대상을 그대로 반영해서 이제 전쟁 이후에 그런 변화된 시대상을 잘 반영을 해서 잘 맞춰 나가자라고 하는 이제 그런 방향들로 이렇게 두 갈래로 나뉘게 돼요.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하고 싶은 말이 훨씬 많아지게 됐겠죠. 이제 아무래도 조선 후기에 이제 전쟁 상황을 겪으면서 아무래도 새로운 변화를 겪었으니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조선 전기보다는 이제 관념적인 설명 위주로 갔던 게 이제 조선 전기의 문학이었잖아요. 이제 그거보다는 좀 더 이제 구체적인 이제 묘사 중심으로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 앞전에 있었던 평시조의 형식처럼 응축되고 압축된 그런 이제 표현보다는 좀 약간 거칠더라도 좀 길게 말하는 형식을 찾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나오게 된 게 바로 이제 사설시조의 등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시조 부분에서는 이제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길게 얘기하는 그런 형식에 걸맞는 바로 사설시조의 이제 등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볼까요? 평시조에서 그래서 이제 이런 시대상을 반영해서 평시조에서 중장의 길이가 확대되면서 사설시조가 나타났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시조의 형식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평시조, 어시조, 사설시조 이렇게. 평시조는 이제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3434, 3543 이거 이제 앞에서 너무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시조의 이제 기본적인 우리가 그런 형식을 이제 평시조라고 하고요. 우리가 어시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시조의 형식에서 조금 벗어나서 이제 둘째 줄이 이제 네 토막에서 여섯 토막으로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평시조 같은 경우에는 3, 4, 3, 4 그리고 3, 4, 3, 4 그리고 3, 5 4, 3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이제 둘째 줄이 네 토막이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토막. 다른 색으로 해볼까?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토막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여섯 토막으로 이제 늘어난 거.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시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평시조의 형식이랑 이제 사설시조의 형식이 좀 서로 섞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둘째 줄에서 글자 수가 이제 늘어나게 된 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어시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사설시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평시조의 형식에서 이제 두 줄 이상이 이제 여섯 토막으로 또 어느 한 줄이 또 여덟 토막으로 이렇게 길게 늘어나 이제 오늘날에 어떻게 보면 랩에 가까운 그런 형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조의 형식을 우리가 사설시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설시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되게 길게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한 줄이 뭐 이제 4토막이었던 평시조하고 기준으로 둘을 나누게 되면은 사설시조 같은 경우 10줄 이상이 되는 것도 아주 많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가 잘 보게 되면은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둘째 연이 여기죠. 두 번째 연이 좀 길어지는 경우가 좀 많았고,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다 길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특히 그래도 우리가 이제 시조라고 이렇게 보는 거는 종장의 마지막 여기 세 글자 있죠? 여기는 그대로 우리가 마무리 그대로 지켜서 정상의 세 글자는 그대로 지키더라라는 거. 다른 것들은 막 길어지더라도 이제 그런 형식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평시조라든지 뭐 어시조라든지 사설시조라든지는 모두 이제 가창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나뉘게 된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제 주제나 뭐 대상 이런 것들을 다루는 그런 폭이 조선 후기로 가면서 넓어지게 됐고, 그런 시대 상황에 대해서 자유롭게 말을 하고자 했고, 이제 그런 것들을 담는 형식에 우리가 이제 사설시조가 이제 부합했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이제 중간에 우리가 이제 평시조 말고 이제 우리가 이제 뒤에 보시면 뭐 연시조 같은 것도 있죠. 특히 이제 윤선도의 시조 같은 거, 연시조 같은 경우인데, 연시조 같은 경우에는 평시조의 여러 형식이 이렇게잖아요. 원래 평시조. 이게 또 있어요. 그리고 여기 또 있어요. 그러니까 3434, 3544 여기 있죠. 3434, 3544 이게 계속 이어지는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또 연시조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데 어쨌든 조선 후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바로 이런 사설시조의 등장이라고 보시면 되죠. 우리가 사설시조의 이제 다른 말로는 길이가 어쨌든 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시조, 긴 시조다, 길이가 길다라고 해서 장시조 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평시조의 형식을 파괴했잖아요. 이 형식을 파괴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형식을 파괴했다, 파가 파괴했다는 거야. 그 형은 형식이에요. 형식을 파괴했다고 해서 또 파형시조라고도 불립니다. 다 같은 말로서 우리가 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보시면 이러한 시가 형식의 변화는 이렇게 사설시조처럼 이제 길게 말을 늘여서 하는 이제 그런 시조가 드러나는 것처럼 이 시가 형식의 변화는 바로 이제 작가층이 변하고 또 제재도 변하고 이제 미의식 등의 변화와 연관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이해가 된다. 그래서 제재도 좀 더 이제 우리가 그 전의 평시조보다는 이제 추응효 이런 거보다는 조금 더 이제 현실 밀착적인 이제 그런 것들을 다루게 됐었고, 뭐 현실을 비판하기도 하고, 양반층을 비판하기도 하고, 그리고 작가층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애정시조라든가, 그리고 이제 이름을 알 수 없는 이제 사람들이 지었던 그런 시조 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무명시의 시조라고 해서 이름을 모른다고 해서 무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가 좀 낮고 특별한 어떤 그런 행적을 우리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시조를 짓고 그것들이 널리 이제 퍼지게 되면서 이름을 적지 않고 무명시로 이렇게 편입이 돼요. 그래서 중인 이하의 신분이면서 또 직업적인 어떤 이제 가객은 아닌 사람들이 다수 차지하는, 또 평민들이 짓기도 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의 또 작가층이 나타나게 되고, 또 미의식 같은 경우도 그 전에는 우리가 이제 평시조, 우리가 조선 정기의 평시조라고 한다면 뭐 순곰이라든가 우암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추구를 했다면, 우리가 이제 이 조선 후기로 오게 되면서 풍자와 해악을 중심적으로 다루게 되는 골개미 중심으로 이제 변하게 되죠. 이제 그런 것들과 전체적으로 다 연결해서 우리가 사설시조가 이렇게 등장하게 됐구나, 이렇게 이제 시대적인 배경 흐름에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또 특히나 이제 시조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역시 전문 가객이 등장을 했다라는 거 여러분 체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전문 가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출신 성분은 대체로 이제 중인보다는 좀 한 등급 좀 낮아요. 중인보다는 좀 한 등급 낮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사람들이 서울에서 우리가 이제 시조가 점점 인기가 얻게 되는 것에 착안을 해가지고 시조를 우리가 이제 가곡에 우리가 시조가 원래 가사였잖아요. 그래서 가곡이라고 하는 노래에다가 얹혀서 부르고, 또 시조창, 가곡창이라고 하죠. 가곡창, 시조창에 이런 곡조에 얹혀서 부르는 거예요. 여기 노래에다가 이렇게 얹혀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얹혀서 부르는 이제 가사였는데 우리가 이제 가곡창의 곡저에 얹혀서 부르기도 했고 누가 바로 전문 가객이요. 그리고 이제 시조창이라고 해서 좀 대중적인 음악에 얹혀서 부르는 방식을 이제 개발하고 활용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전에는 사설로서의 시조였잖아요. 그냥 글로서의 시조가 이제 공연물로서 좀 더 시조를 고급화 시키는데 이제 기여한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전문 가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노래를 좀 우리가 시조를 이제 노래로 좀 더 전문적으로 이제 부르는 그런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이제 시조의 그것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3대 시조집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연하는 사람들이에요. 공연하는 사람들, 전문 가객들은 가는 노래하는 사람들, 객은 손님객잖아요. 그러니까 노래하는 사람들이에요. 전문적으로 음악을 이제 우리가 노래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조 그 전에 우리가 시조라고 한다면 이제 사대부들의 시조 뭐 이런 거 생각을 해보시면 시조의 창작, 내용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중요하고 그래서 많이 그 시조가 많이 이렇게 창작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가객이 등장하게 되면서는 시조의 어떤 창작보다는 시조를 많이 짓고 이런 내용적인 측면에서 많이 짓고 이런 것보다는 좀 음악을 노래 부르는 게 더 중요했던 거야. 그래서 음악을 전문 영역으로 삼았던 게 가객이거든요. 그래서 음악을 전문 영역으로 삼았기 때문에 시조 창작이 이제 많이 발전하는 것은 이제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노래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근데 이전에 우리가 이제 시조 같은 경우에는 상층 4대부들의 전유물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논리와 명분이 필요했기 때문에 시조야말로 위로는 저기 높은 공경대부에서부터 아래로는 위양청류에까지 그러니까 위에 높은 사람들부터 아래에 있는 이제 민간에 있는 사람들까지 전부 다 누구나 짓고 즐길 수 있는 우리 노래니까 한시에 못지않은 가치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시조가 어떻게 보면은 민족 문학으로서의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는 그런 인식이 확대되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문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이제 노래를 부르는 전문 가객들이 등장하게 되면서요. 우리가 이제 3대 시조집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시조를 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3대 시조집이라고 해서 김천택의 청구영원 그리고 김수장의 해동가요와 같이 이제 시조집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시조를 쫙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박효간, 안민영의 또 가곡 원류와 같은 시조집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뭐 더 추가적으로 뭐 남은 태평가라든지 방화 가곡집 등의 이제 시조집이 되고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시조집이 많이 등장한다는 것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향유가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조선 후기에 오게 되면은 특히 우리가 이제 사설 시조 발전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뒤쪽에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할 텐데 바로 이제 판소리라든가 그리고 이때 오게 되면은 그리고 탈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발전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선생님 마우스로 쓰니까 글씨가 탈춤 그리고 판소리 사설시조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사설시조 판소리 탈춤 같은 경우에는 삶의 여러 모습들을 그대로 나타내면서 그러면서 또 재미있게 표현을 하죠. 그러면서 풍자와 해악이 드러난다는 점에서는 서로 다 통해요. 하지만 이제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 사설시조는 이제 판소리처럼 판소리를 앉아서 듣는 이제 관객이 있었잖아요. 이제 관객을 의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공연물이 아니었고 또 탈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래된 내용이 계속 되풀이 됐단 말이에요. 전래된 내용을 계속 되풀이할 필요도 없었죠. 뭐가 바로 사설시조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장르에 비해서 좀 더 다채롭고 다양하고 기발한 표현을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표현하는데 유리한 장르였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의 첫 번째 시기에서는 바로 이제 우리가 어떤 시대라고 보냐 특히 이제 가장 많이 번성한 사설시조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 시가 문학의 변화에서 우리가 이제 시조 문학의 변화에서는 우리가 사설시조가 등장하게 됐고요. 그리고 시조를 전문적으로 이제 노래를 부르는 이제 전문 가객이 등장하게 되면서 시조를 잘 정리한 바로 시조집들이 나타나게 됐더라. 그러면서 시조가 많은 사람들에게 향유되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가사를 이어서 보시면 이렇게 볼까요? 자, 가사도 역시 작가진이 확대되면서 양식이 변화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시기가 되면은 이제 조선 후기가 되면은 이제 체험이나 또 서사적인 요소를 담긴 내용을 다루면서 이제 뭐 장편의 가사가 등장하게 된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가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조와 다르게 이제 길게 노래하고 말을 할 수 있는 갈래였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한시 시조 이런 거는 좀 늘려가는 방식이 좀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변화의 폭이 좀 적은 데에 반해서 우리가 가사 같은 경우에는 산문이잖아요. 그래서 적고 말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더 노래로 자세하게 드러내는데 이제 가사라는 갈래가 조금 더 자유로웠기 때문에 이제 시조나 우리가 한시보다는 그래서 이 가사를 가지고 좀 더 길게 노래하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가사 같은 경우에는 좀 개인적인 문학이었잖아요. 그래서 내용에 대해서 어떤 공식적인 내가 책임을 질 필요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 담을 수 있는 내용이 훨씬 더 자유로웠기 때문에 많이 그런 자신의 생각을 담다 보니 이렇게 장편의 가사가 이제 조선 후기에 이렇게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것만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요. 우리가 이제 뭐 대표적인 것으로는 이제 뭐 고공가나 이제 고공답주인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고공가나 고공답주인가는 역시 이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 전란의 상황을 겪게 된 그런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고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머슴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선생님이 지금 이제 작품에 대해서 제목을 쫙 이제 얘기를 하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 텐데 그냥 그런 게 있구나.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설명하는 작품은 이제 많이 나오는 작품이거든요. 출제가 정말 많이 되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고공가에서 고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머슴이에요. 그래서 도적을 만나서 불타버리고 망한 집을 다시 일으키려면 머슴들이 다시 분발해야 된다라는 이제 주인의 말이 나온 게 이제 고공가인데 딱 봐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임진왜란의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그거를 빗대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도적을 만난다는 건 이제 임진왜란의 그 상황이 됐다는 거고 불타버리고 망한 집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전쟁을 겪은 우리나라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것을 다시 일으키려면 머슴들이 분발해야 된다라는 것은 머슴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이제 벼슬아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벼슬아치들이 분발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빗대서 표현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 너네 열심히 해야 된다. 나라를 위해서 분발해야 된다. 조정 신하들 분발해야 된다. 이 얘기가 이제 고공가의 내용이었고 우리가 이제 고공답주인가는 딱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고공가에 대해서 답을 하는 이제 내용이에요. 그래서 두 개가 이제 짝이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머슴이 이제 주인에게 대답하는 노래 이게 바로 이제 고공답주인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상 이원익이라는 사람이 이제 머슴을 대표해서 그러니까 바로 조정 신하를 대표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자라고 다짐을 하면서 또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서로 책임을 미루고 다투고 하는 이제 그런 풍토를 서로 이제 비판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게 바로 이 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우리가 이제 이행기 그 바로 이제 조선 후기에 가장 이제 좀 주목해야 될 우리가 이제 가사 작품의 작가로는 이제 박일로를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박일로 같은 경우는 사대부인데 우리가 이제 전쟁의 상황을 겪으면서 이제 좀 궁핍하게 된 이제 그런 사대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우리가 사대부라고 한다면 정말 이제 의식주가 다 보장이 되고 위험이 있고 이런 사대부의 모습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조선 후기로 오게 되면서 전쟁의 상황을 겪게 되면서 이제 그렇지 못한 사대부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이제 경제적으로 궁핍한 모습을 가지게 된 사대부가 드러나게 되는데 그 사대부의 모습을 전형적으로 우리가 이제 좀 잘 보여주고 있는 작가가 바로 박일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박일로 같은 경우에는 전기 가사와 이제 후기 가사를 잇는 이제 그런 사람으로서 이제 의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태평사나 우리가 선상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라를 걱정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임진왜란 때 나라를 걱정하는 그런 내용이 드러나 있는 게 이제 태평사나 선상탄의 가사 작품이라면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좀 유명한 작품으로는 이제 누황사가 있겠죠. 이제 누황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추한 곳에서 머무르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누추한 곳에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그런 생활을 하소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사대부였는데 그런 전쟁의 상황을 겪으면서 이제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돼서 이제 사대부로서의 더 이상 이제 지위가 보장되지 않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전쟁의 상황을 겪고 나니까 이제 가난하게 되다 보니 자기가 더 이상 사대부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또 농민도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자신의 모습. 그래서 양쪽에서 사대부로서에서도 이제 소외되고 이제 가난하기 때문에 또 농민으로서도 또 농민에서도 또 소외되고 양쪽에서 다 소외되고 있는 그런 이제 괴로운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게 바로 누앙사라는 작품이에요. 특히나 이제 누앙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전에 이제 사대부가 쓴 가사 작품 같은 경우에는 좀 관념적이라고 해야 될까? 좀 어려운 한자를 써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작품을 지었다면 여기서는 바로 이제 구체적인 자신의 경험 이런 것들을 또 일상 언어 그리고 이제 자신의 그런 현실적인 모습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상 언어를 통해서 자신의 그런 이제 구체적인 경험을 잘 드러내고 있다. 특히나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누앙사의 내용을 보다 보면은 서로를 빌리러 갔다가 이제 거절당하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근데 얼마나 그게 불쌍하게 이제 묘사가 되어 있는지 이런 거를 보면은 굉장히 초라한 모습이구나. 이제 사대부였는데 이제 몰락한 사대부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또 이걸 보면서 이제 알 수가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일상적인 언어를 통해서 현실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소외받고 있는 처지에 대한 괴로움, 어려움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있어서 이제 박일로가 이제 전기 가사와 이제 후기 가사를 잇는 그런 작가로서 우리가 의의가 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태평사 선상탄이 있고 특히 이제 누앙사에 여러분들 초점을 맞추고 좀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은일가사와 유배가사가 있는데요. 이제 은일은 이제 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자가 이제 숨을 은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은일가사라고 한다면 보통 이제 사대부가 이제 생활 기반이 어느 정도 갖춰진 그런 이제 시골로 내려가서 마음을 안정을 찾는다. 약간 이제 우리가 이제 도피한다. 이 도피해서 쓰는 이제 가사, 자연으로 도피해서 자연으로 피해가지고 자연에 묻혀가지고 쓰는 가사 장르를 우리가 이제 은일가사 이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 은일가사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유배가사는 이제 말 그대로 유배가서 이제 쓰는 가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강제로 추방된 고통 이런 것들을 하소연하기 위해서 지었던 게 바로 유배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대부 계층이 이제 벼슬 하면서 이제 부귀를 누릴 때는 이제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가 자신이 이제 자연 속으로 돌아가게 돼서 이제 그곳에 묻혀가지고 있을 때 쓸 때 은일가사를 쓰기도 했고 또 우리가 이제 유배를 당해서 우리가 쓰게 된 이제 가사는 이제 유배가사. 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유배가사 같은 경우를 특히 이제 우리가 주목해서 좀 보신다면 이제 강제로 추방된 고통 이런 것들을 하소연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럼 무슨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내가 당한 유배가 부당해요. 이런 것들을 항의하고 또 복귀하고 싶다라고 하는 자신의 간절한 염원을 심정을 이제 토로하는 것을 이제 기본 내용으로 담고 있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많이 생각해 보신다면 이제 유배가사 중에서는 이제 만원사 있을 거예요. 만원사 같은 경우에는 안조원이라는 사람이 이제 추자도에 유배돼서 지은 이제 만원사인데요. 내용이 굉장히 절절하다. 정말 막 불쌍해 죽을 것 같아요. 읽어보면 굉장히 절절한 내용이 있고 특히나 이제 그런 자신의 아주 힘들고 괴로운 심정을 굉장히 장편으로 쓰였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엄청나게 길게 쓰여진 유배가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원사도 선생님이 이제 시간이 되면 나중에 한번 해줄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장편의 가사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기행가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기행가사는 말 그대로 이제 여행 가서 쓴 이제 여행하고 이제 지은 이제 가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뭐 유명한 데를 여행한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고 이제 여행한 곳을 갔다 와서 지은 가사를 우리 기행가사로 생각하시면 되고 여행 가서 지었기 때문에 여행을 갔다 와서 지었기 때문에 이제 멀리 떠나고 싶다라는 욕구 이런 것들을 잘 반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읽는 독자로 하여금 굉장히 상상력을 넓힐 수 있었겠죠. 우리 시험에 좀 많이 나올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동장유가가 있습니다.
일동장유가 같은 경우에는 일본 여행을 하고 와서 김인겸이라는 사람이 일본 여행을 갔다 와서 쓴 가사 작품이에요. 그래서 거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행 가사라고 해서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여행을 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개인적으로 여행을 갔다 와서 쓴 가사 작품입니다. 그래서 일동장유가 같은 경우에는 좀 일본 가서 굉장히 새롭게 보고 경험한 것들을 굉장히 세세하게 자세하게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길이가 역시 또 장편입니다. 길어요. 그리고 생생한 묘사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에요. 일동장유가도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되게 좀 많이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되겠죠. 이 밖에도 뭐 역사가사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거는 뭐 굳이 이제 여러분들 시험에 그렇게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지나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그런가 하면은 역시 또 교훈을 주고자 했던 교훈 가사가 있어요.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행실을 이제 가르치는 이제 교훈 가사가 있는데 이제 교훈 가사의 독자는 주로 누구였냐면 이제 한문을 모르고 이제 국문을 아는 이제 하층민이었어요. 그래서 하층민에게 어떤 유교 윤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국문 가사가 필요를 했고요. 사대부들이 주로 이렇게 교훈 가사를 지어서 우리가 이제 바로 이제 하층민을 교화하려고 이제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행실을 가르치려고 했던 게 바로 이제 교훈 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교훈 가사가 이제 이렇게 불특정한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만 있었던 게 아니고 또 자기 자식이나 또 후손을 훈계하려고 지어서 또 자기 집안에서 전수되도록 하는 가사도 있었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해서 사대부가 이제 그런 가사를 지으면서 이제 유교 적인 거나 도덕적인 것을 잃지 말고 정성껏 받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주입을 시킨 것이죠. 그래야 이제 사대부로서의 이제 지위 회복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조선 후기였고 몰락해서 이제 시련을 겪고 있는 사대부가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시대적인 상황에서 나오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교훈 가사 중에는 이제 권농 가사가 있는데 권농이라는 것은 권은 이제 권하는 거예요. 노는 농업을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업을 권하는 이제 가사, 교훈 가사 중에 이제 농업을 권하는 가사가 있는데, 즉 농사를 열심히 지어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권유하고 훈계하는 이제 이런 가사를 우리가 권농 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촌에서 살아가는 사대부들은 자기가 농사일을 한다고는 했지만 스스로 자기가 막 생계를 잇고 막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지주 노릇을 하고 살아가면서 계속 우리 그 밑에 있는 하층민들에게 너네 농사를 열심히 지어라 이렇게 훈계하고 권유하는 그런 이제 권농 가사를 지었죠.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좀 나올 만한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농가 원령가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농가 원령가 같은 경우에는 농사의 교본이에요. 교본이면서 또 이제 역시 이제 그 시대의 모습들을 잘 담고 있는 그런 이제 풍속 가사가 될 만한 내용도 충분히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 작품도 역시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선생님 시간이 되면 한번 하도록 할게요. 이것도 역시 농사일을 가르치는 교본을 잘 드러내고 있고 정월부터 섣달까지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가 농사를 지어야 되는가 이제 뭐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이제 그런 내용이 바로 권농 가사 중에 하나인 그 권농 가사에 속하는 바로 이제 농가 원령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권농 가사 중에 하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런가 하면은 이제 모든 사람을 상대로 한 이제 교훈 가사도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이제 교훈 가사를 모아놓은 것을 초당 문답가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모두 15편 정도로 이루어져 있는데 모두 다 이제 독립된 작품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여러 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좀 많이 나오는 거는 바로 이제 우부편이랑 이제 용부편이라고 해서 따로 이제 우부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우부가라고 하는 독립된 작품으로도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어리석은 지아비하고 어리석은 지어미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렇게 살지 말아라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세태나 그런 세태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우부처럼 살면 안 된다. 용부처럼 살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세태를 비판하고 풍자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죠. 자, 그런가 하면 여기 또 보시면 가사의 경우에는 또 여성 계층이 또 작가나 독자로 활동하게 되면서 다수의 뭐가 나타났습니까? 규방 가사를 창작하게 되었다라는 점도 이전과는 달라진 면모라고 지적할 수 있다. 그래서 규방 가사가 이제 많이 이렇게 창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규방 가사 같은 경우에서 우리가 보시면 규방이라고 하는 거, 이제 규라고 하는 것을 아녀자가 거처하는 방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대부 여성
있었던 이제 그 집에서 있었던 방을 규방이라고 하고요. 또 내방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유래해서 우리가 사대부 부녀자들이 가사를 짓고 또 베끼고 읽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일들이 18세기 이후에 영남 지방, 경상도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이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규방가사 같은 경우에는 뭐 작가가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여자인 것만은 아니고 남자가 지은 작품도 있어요. 이제 그렇지만 이제 수용한 사람을 읽은 독자를 중심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게 더 적합을 해요. 규방가사는 사실 부녀자들이 국문을 익히고 교양을 쌓고 또 자신의 마음을 막 토로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했던 게 바로 규방가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대부 여성 계층들이 주로 이제 읽고 향유를 했는데요. 소설보다는 좀 격이 높다. 소설은 예전에 좀 처음 나왔을 때 소설은 좀 격이 낮다라고 봤다고 했잖아요. 근데 소설보다는 이거는 좀 격이 높다라고 인정을 해서 굉장히 이제 경상도 지역처럼 보수적인 지역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시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놀고 그 마시는 자리에서 즐겁게 부르는 풍류를 담당을 하고 있었다면 이제 이런 가사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양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특히 이제 규방가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사대부 부녀자들의 교양을 담당하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상층의 사대부 여성 계층은 바로 이제 가사 이런 규방가사에서 자신의 그런 이제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까, 내가 사대부 여성으로서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교양을 얻고 또 국문을 익히고 이제 문장력을 가다듬고 하는 것을 이제 규방가사에서 얻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규방가사가 언제 어디서 이렇게 형성되는지는 이제 굉장히 이제 아직 잘 모르지만 그냥 대체적으로 허초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허난설원이죠. 허난설원의 이제 규원가가 우리가 좀 선구적인 작품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규원가라고 보시면 규자가 역시 규방이죠. 그래서 안효자가 거의 겨처하고 있는 규방에 있는데 어때요? 원망이잖아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원망을 하는 이제 남편 원망하고 뭐 그런 거 있었죠. 이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었던 내용이 바로 이제 허난설원의 규원가라고 하는 규방 가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제 보다 보면 좀 많이 나오는 거 이렇게 찾아보시면 이제 den동어미 화전가 같은 경우가 이제 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den동어미 화전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EBS 교재나 보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을 잠깐 얘기를 하자면 den동어미는 이제 이방의 딸이었고 이방집에 시집을 갔어요. 근데 남편이 그네를 뛰다가 이제 떨어져 죽어요. 그래서 17세에 과부가 됐어요. 다시 결혼을 했어요. 둘째 남편은 또 군포 때문에 빈털터리가 됐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월수를 놓아서 돈을 늘리면서 살았지만 또 갑자기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돈을 쓴 사람들과 함께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또 어떻게 해요? 다른 남자하고 또 등짐을 지는 장수하고 결혼을 했어요. 같이 살았는데 또 다시 과부가 됐어요. 그래서 남편이 계속 결혼했는데 계속 죽죠. 그리고 또 엿장수를 만나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럴 때 이제 별신 굿을 했는데 이제 거기서 좀 잘 해보려고 엿을 잘 이렇게 만들다가 또 엿을 만들다가 또 불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남편이 또 타 죽어버렸어요. 그런데다가 자식은 또 그 불에 데워버렸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을 den동어미라고 한 거예요. 데워버렸다. 아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화상을 입었다고. 화상을 입은 아이의 어머니라고 해서 den동어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그 den동 그 애를 업고 이제 고향인 경상도 수능으로 돌아가서 이제 남들이 화전놀이라고 해서 화전이라고 적혔잖아요. 이 화전이 화자 꽃 화자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꽃을 이렇게 요즘에도 있던데 이렇게 전에다가 꽃 이렇게 해가지고 붙이는 거 있죠. 꽃을 여기다 넣어가지고 전 붙이는 거 이런 거를 이제 화전이라고 하는데 같이 이렇게 사람들이랑 같이 화전놀이를 하면서 즐기는 자리에서 내가 이런 일이 있었어 하고 이제 den동어미가 자신의 이야기를 쭉 읊는 이제 그 내용이 바로 이제 den동어미 화전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den동어미 화전가 내용을 보시면 이제 최하층이잖아요. 이제 그런 여성이었던 den동어미의 그런 이제 가슴 아픈 이야기와 고난에 찬 삶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길게 늘어뜨린 이야기 형식으로 들을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것도 이제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den동어미 화전가도 여러분들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은 이거는 뭐 가끔 나오긴 하는데 이제 개녀 가사라고 해서 이제 개녀 근데 개자는 훈계하다는 거예요. 훈계 이제 막 너 이러지 마 이렇게. 그래서 개녀 가사 같은 경우는 개녀서라고 하는 책이 있었어요. 이제 그 여성들을 가르치는 그런 책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유래를 했답니다. 거기에서 이제 시집살이 하는 여성 시집살이를 할 때 여성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알기 쉽도록 또 외우기 쉽도록 이제 가사로 옮긴 작품이 우리가 개녀 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시집가는 딸에게 이렇게 너는 시집가서 이렇게 해야 돼 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가사 내용이 바로 이제 개녀 가사고요. 바로 이제 담겨져 있는 작품으로서는 이제 개녀가가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시부모를 어떻게 섬기고 남편을 어떻게 받들어야 된다, 이제 몸가짐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순서와 내용이 이렇게 딱 있는, 특히 이제 어머니가 딸에게 당부하는 말을 이렇게 잘 당부하는 말의 형식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시부모를 어떻게 잘 섬겨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가사 작품이 우리가 이제 개녀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아시면 좋을 게 잡가라는 게 이제 이때 등장을 해요. 잡가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죠. 잡가 했을 때 잡자는 이제 잡스럽다 가는 노래예요. 잡스러운 노래를 잡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서 이것저것 다 잡탕으로 다 섞여져 있는 이제 그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조선 후기부터 일제 강점기까지 두루두루 이제 직업적으로 당시에 이제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많아졌잖아요. 조선 후기가 되면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직업적인 소리꾼들에 의해서 특히 어디에서 도시의 유흥 공간, 시장 같은 데죠. 그런 데서 사람들이 모이는 상업적인 이제 공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그런 데서 불리던 노래 전반을 우리가 이제 잡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이제 뭐 시장이나 뭐 이런 데서 불렸기 때문에 상업적인 공연이었고요. 또 대중의 인기가 굉장히 중요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중의 취향이 아주 잘 반영이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 소리 그 음악 이런 거보다는 이제 이야기가 좀 더 중심적이었던 게 우리가 이제 잡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당시에 이제 가사를 보시면 원래 가사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원래 이 가사라는 것은 이제 굉장히 길잖아요. 길기 때문에 그 전에는 그냥 조용히 읍조리나 조용히 중얼중얼 하는 이제 음영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거는. 그래서 음영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가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음영 가사라고 하거든요. 그 전에는 음영 가사였어요. 우리가 이제 긴 가사 있죠. 그런 가사를 우리가 이제 조용히 중얼중얼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조선 후기가 되면서 전문적인 아까 소리패들이 많아졌다고 했잖아요. 전문적인 직업적으로 진짜 노래만 부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이제 가사도 곡조를 붙여가지고 노래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나오게 된 게 우리가 이제 음영 가사와 다른 이제 가창 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사를 이제 소리 높여서 노래를 부르게 됐죠. 이 가창 가사와 가장 큰 연관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가 이제 잡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잡가는 가창가사와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요. 잡가도 역시 직업적인 소리패가 소리꾼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흥행을 하던 공연 종목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잡가도 가창가사와 함께 가사의 어떤 변형에 속하기도 하고 또 가사를 뭐 해체하면서 등장한 독자적인 갈래이기도 한 이제 그런 양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잡가 같은 경우에는 19세기 중엽 이전에는 이제 뭐 가곡이나 시조 등의 이제 그런 이제 주류의 시가가 이제 장르를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 작품들을 우리가 다 잡가다 이렇게 본 거예요. 다 잡스러운 노래다 이렇게. 그러니까 가곡이나 시조 같은 주류의 시가 장르를 제외한 그 나머지 작품들. 그리고 이제 19세기 중엽 이후에는 도시의 유흥 공간에서 이제 독립된 그런 장르로서 이제 지위를 굳히게 됐죠. 특히 이제 잡가 여러 가지가 막 다 섞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판소리라든가 뭐 가사의 일부 이런 것들을 막 끌어다가 노래를 불렀거든요. 그래서 서민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도시 유흥 공간이고 서민 문화에 기반을 두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곡이나 뭐 시조나 가사처럼 주류의 장르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사대부나 중계층의 문화가 아니에요. 서민 문화에 기반한 노래. 를 전부 다 우리가 이제 잡가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사대부나 중인 계층의 문화를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격조가 어느 정도 좀 떨어지고 좀 약간 저속하고 상스럽다 이런 얘기를 받고 있고 그리고 약간 이제 서민 문화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일상적인 그런 노래, 세속적인 욕망, 그리고 현실에서의 향락, 현실 잘 살자, 재밌게 살자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일상적인 가사 내용이 많고 세속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재밌게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현재 즐겁다, 현세적인
향락 이런 것들을 잘 담고 있는 게 이제 잡가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죠. 사실 아직까지 이제 이런 잡가라는 갈래에 대해서 성격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대충 이제 도시 이용 공간에서 서민 문화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런 좀 격조가 어느 정도 떨어지는 이제 그런 노래를 지칭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선 후기에 어떤 통속적인 대중적인 갈래에서 출발을 해서 나중에는 이제 근대로 넘어가게 되면 근대 이후에는 이제 출판되기도 하고 좀 음반이 되기도 하고 또 극장 공연물로서 이렇게 보급이 되면서 대중문화로 전환된 갈래가 바로 이제 잡가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잡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선 후기에서 근대 초기로 넘어가는 그 변화하는 사회상을 잘 묘사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잡가라는 말처럼 잡스러운 노래가 다 섞여져 있는 갈래잖아요. 그걸 봤을 때 이때 이제 조선 후기가 되면 이제 이렇게 장르가 이제 시조, 뭐 가사 딱딱딱 나눠지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런 장르의 융합이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것도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잡가 중에서 되게 유명한 이제 잡가를 고른다면 이제 12잡가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전승된 노래 12편이 가장 유명했는데요. 뭐 유상가, 선유가, 적벽가, 제비가, 뭐 집장가, 소춘왕가 뭐 이렇게 있어요. 특히 이제 판소리하고 가사에서 영향을 받았고 부분적으로 또 민요의 영향을 받기도 했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소춘향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디에서 영향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춘향가의 한 대목에서 영향을 받았을 것이고 우리가 적벽가 같은 경우는 적벽대전 아시죠? 이제 거기에서 나온 이제 적벽가라고 하는 판소리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고 우리가 이제 제비가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영향을 받았겠어요? 바로 흥부가에서 따온 그런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따와서 우리가 이제 노래로 이렇게 부른 것이죠. 주로 이제 이 잡가의 노래를 부른 사람들은 이제 사계축의 소리꾼들이라고 해서 사계라고 하는 것은 서울역 뒤에 있는 만리동이나 청파동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쪽에서 활동을 하던 소리꾼 그리고 이제 삼패기생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사극을 보다 보면 1패기생, 2패기생, 뭐 3패기생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래서 기생을 이렇게 급을 나누는 거예요. 가장 이제 왕이랑 같이 만날 수도 있고 격조가 좀 높고 막 혁식이 좀 있고 이제 그런 기생을 우리가 이제 1패기생이라고 하고요. 말 그대로 3패 기생은 이제 1패, 2패, 3패니까 제일 낮은 급이죠. 몸을 팔기도 하고 진짜 이제 그런 이제 기생을 말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3패 기생이 바로 주 담당층, 아까 사계축의 소리꾼 이렇게 그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주 담당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시험에 나오는 거는 뭐니 해도 잡가 중에서 유상가예요. 유상가 같은 경우에는 판소리하고 관련을 아까 막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유상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하게 판소리하고 관련을 가지지 않고 독자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잡가입니다. 그래서 유상가의 내용을 보시면 뭐 산천을 찾아가서 구경하자, 재밌게 놀자, 뭐 이런 거. 그런 면에서는 또 사대부가 쓰는 막 그런 어려운 한자가 막 나와요. 그런 거 하면은 또 갑자기 재밌게 놀자 하는 부분에서는 또 우리 굉장히 이제 또 서민 문화에 기반한 그런 단어가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막 그런 것들 뒤섞여 있는 어쨌든 재밌게 놀자라고 하는 게 이제 유상가의 내용이 돼요. 그래서 유상가도 여러분들이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마무리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인기 문학에서 우리가 이제 조선 후기 시가 문학의 변화를 봤어요. 두 개로 나눠서 봤었죠. 시조의 변화. 시조는 이제 평시조에서 중장의 길이가 확대돼 이제 사설 시조가 등장하게 되더라. 좀 더 길어지게 되더라. 그리고 이제 전문 가객이 등장했다라고 했죠.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노래를 부르는 전문 가객이 등장을 해서 이제 이들에 의해서 이제 시조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가단을 형성을 해가지고 자신들만의 이제 가단을 형성을 해서 시조집을 편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김천택의 천구영언이라든가 김수장의 해동가요라든가 박효광과 안민영의 가곡원류라든가 이제 이런 우리가 이제 시조집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가사가 또 변하게 된다고 했어요. 가사 같은 경우에도 역시 뭐라고 했어요? 이제 전쟁의 상황을 겪으면서 더 이상 이제 관념적인 내용이 아니라 체험이나 어떤 서사적 이야기적인 요소가 담긴 내용을 다루면서 좀 더 길어졌다라고 했죠. 장편에 이제 가사가 등장하게 되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등장하게 된 가사의 종류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을 거예요. 막 기행가사도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게 이제 다양한 종류의 가사 작품들이 등장
등장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가사 뭐 있었습니까? 우리가 이제 박일로라고 하는 이제 작가의 가사를 잘 봐야 된다. 왜냐면 이분은 신분은 양반이지만 우리가 이제 뭐라 그랬어요? 전쟁의 상황을 겪게 되면서 이제 돈이 없는 양반이 된 것이죠. 이제 그래서 겪게 되는 자신의 그런 처지, 그런 것들을 아주 사실적으로 잘 드러냈다라고 했잖아요. 원래 조선 전기의 양반이라고 한다면 정말 관념적이고 이제 그런 충이나 효나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내용만을 얘기하고요. 약간은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을 우리가 이제 작품 속에서 얘기를 했다면 이제는 정말 현실적인, 정말 내가 배고프다, 정말 내가 가난하다, 그리고 그게 너무 슬프다, 이런 것들이 정말로 사실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작품을 쓰게 됐다라는 거, 이제 그것의 전환을 잘 보여주는 작가가 이제 박일로의 작품들이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많이 나오고요. 또 그리고 여성 계층이나 이제 작가가 독자로 활동을 하게 되면서 이제 여러 종류의 규방 가사들이 창작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리고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도시의 유흥 공간이 발달하게 되면서 이제 그 공간에서 부르던 노래, 바로 뭡니까? 잡가라고 하는 이제 노래 장르가 나타나게 됐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죠. 그래서 잡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잡스러운 노래다라고 했고, 이제 직업적으로 진짜 소리꾼들에 의해서 도시의 유흥 공간, 즉 상업적인 공연이었어요. 이제 그런 공간에서 불리던 노래였다. 그래서 어떠한 이제 형식이 딱 있었다기보다는 도시의 유흥 현장에서, 도시 노는 그런 현장에서 이제 그런 불리던 노래였기 때문에 판소리, 뭐 잡가, 또 가사의 일부 이런 것들을 끌어다가 불렀고, 특히나 이제 서민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라는 거, 그런 특징이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좀 일상적인 소재, 뭐 세속적인 욕망, 그리고 현실이 더 중요하다는 현세적인 향락, 이제 그리고 이제 약간 격조가 좀 떨어졌겠죠. 중인 문화나 사대부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저속하고 좀 상스러운 내용이 좀 들어가기도 했다라는 거. 근데 어쨌든 이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잡가를 보게 되면 이제 장르가 이제 혼합되기 시작했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중세에서 근대로 이행기에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가 조선 후기 시가 문학의 변화를 다 봤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뒤쪽에 보시면 이제 조선 이제 거의 이제 끝나가고 있죠. 여러분 보시면 이제 조선 후기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그러니까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 이제 거의 이제 근대로 가고 있는 이제 요 시점에서 또 뭐예요? 설화나 민요의 등장, 설화, 민요 같은 구비문학 작품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이제 판소리와 탈춤 같은 공연 활동의 모습, 그리고 특히 이제 서사무가, 서사민요, 민속극 이런 이제 얘기를 이제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보고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그럼 다음 시간 우리가 문학사 시간에 만나요. 안녕.